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초반에는 참석할 것처럼 뭐 이렇게 연기를 모락모락 피우더니 결국은 불참 통보를 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참하기로 했다. 대신 보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G7에 가서 트럼프를 못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재발되는 거. 그런 상황을 좀 우려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를 못 만났었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났었는데 이시바 총리 만났었는데 그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도 사실 빈손으로 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빈손으로 이제 외교적인 이제 성과 없이 돌아온 거 이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컸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늘 야당 때 얘기했던 거 뭐 이제 위안부 과거사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원전 처리수 방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질 않았었다. 그렇다면 지난번 야당 때 했던 했던 말이라든가 또는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공약들은 다 뭐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국가 운영 이제 수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해왔던 과거의 말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일치된 뭔가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4라 그러죠. 한국, 일본, 호주, 이제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렇게 네 군데가 참여를 2022년부터 쭉 해왔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안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그 이후에 일본하고 호주도 따라가서 안 가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토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한국이 약간 포스트 펭귄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망설일 때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게 말하면 이제 포스트 펭귄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스투피드 펭귄이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현재 자유진영 32개 국가가 모이는 자유진영의 어떤 모임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정상 외교의 모임을 가진다 그러면 자유진영과 우리는 어깨를 같이 하고 우리는 약속을 동맹을 잊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중 행보를 많이 보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라든가 미군에 대해서는 점령구라고 얘기했었고 한미일 동해에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친일 행위라고 얘기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서 좌파 선동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서 실제 영국에 있는 경제지가 실제로 이제 붙인 이름이죠. 좌파 선동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외교의 안보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영국 언론도 얘기했을 정도인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의 최대 큰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눈치 보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호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전략적 자산이라든가 확장 억제 이런 기조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거나 우리와 끈끈한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호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는 평화 헌법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전쟁 포기 헌법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위권밖에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직접 분단도 없고 지금 휴전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도 지금 뭐 동북아에서 직접 위협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는 장관이 대리 참석해도 뭐 딱히 실익을 뭐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1년에 수십 차례 도발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우리가 참여 안 했다? 이거는 이제 자유진영에 한국이 뭔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한 후에 본인이 천명한 게 있어요.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를 만들겠다. 한미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 한국을 국제 외교에 새롭게 등장시켜서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교를 통해서 안보 문제나 통상 협상 문제들을 해결해 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교 안보 플랜을 스스로가 밝혔어요. 이렇게 가겠다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또 관계가 있으니까 나쁘게 뭐 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좀 균형 외교인 척하면서 조금 나름대로는 외교의 어떤 좀 중심을 잡는 것처럼 했는데 G7 정상회의 한번 갔다 오고 나토에 안 갔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나토 회의가 오히려 나토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중요하게 사실은 앞서 얘기했던 한미 관계 문제나 통상 협상 문제나 안보 문제나 이런 중요한 틀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만난다면 서방 자유진영과의 굳건한 민주주의 연대가 된다. 이런 걸 사실상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깨버린 꼴이 됐어요. 예,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G7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 않고 나토로 가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나토에 가면 자유진영 유럽에 있는 선진국과 트럼프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해마다 우리가 다 가왔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 IP4로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연속으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 올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를 가는 거 G7을 이제 가지 않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왜 G7에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나토 정작 가야 할 나토를 왜 못 갔느냐 너무 의문이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일단 안보와 통상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안보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주한미군 지금 철수라든가 또는 감축 이런 문제가 지금 중요한 이슈인 거고요. 또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지금 미국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이제 그 실익을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토에 가지고 만날 생각을 못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통상 패키지 이거는 지금 관세 문제인데 이건 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서 정상한테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줘야지 그걸 믿고 기업들도 예측을 하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정렬한다든가 또는 이제 생산량을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결국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기다. 제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요 중국과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이 어쨌든 큰 나라고 인구도 많고요. 더군다나 자원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자유 진영과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서 나중에 시진핑과 만나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11월이죠. 11월 에이펙 때 경주에서 다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올 겁니다. 그때 뭔가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이제 나토에 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나토가 원래 바르샤바 조약기구라 서로 이제 대항하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바르샤바가 폴란드의 수도입니다. 근데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름만 들었지 그게 있는 거 없는 가 모르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진작에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나토하고 바르샤바 이 두 개의 기구가 서로 대항하면서 대치하는 이제 그런 기구였었는데 1989년에 동유럽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1991년에 자연스럽게 공식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남아있는 원래 나토가 12개 국가로 출발했지만 아까 이제 바르샤바가 어디 수도라고 했죠? 폴란드죠. 폴란드도 바르샤바에다가 결국은 나토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동유럽 공산국가들도 나토에 합류해가지고 32개 국가가 됐다. 이 자유진영에 우리가 참여를 안 한다.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체코, 헝가리 등등 우리가 방위산 수출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날려버렸다. 이건 이래저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댓글을 한번 볼게요. 금빛님은 G7 망신만 당했으니 못 가지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장진주님은 다 각설하고 자신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포빈님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능력보다 과대평가 되어 있는 죄명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개의 의견이 됐는데 중간에 조금 지나가 버렸네요. 자, 우리 이제 댓글 시청자분들의 우리 보는 시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태 이재명이 나토를 가지 않았다. 그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 국내 문제가 지금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까 안 간 거다. 이런 핑계까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가봐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안 갔다. 이런 식의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 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 핵심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의견 주시면 제가 보고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토 회원국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관계 또 정상회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언론에서 분석합니다만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G7 정상회의는 이제 신고식이라고 할 수 있고 나토 정상회의가 미국을 포함한 나토 주요 정상 회원국 정상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였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이 서방 진영에 참여하는 주의가 되게 됐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될 텐데
이 나토 회원국 차원에서 본다면 회원국들과의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방산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과 볼 때 어떤 문제가 이번에 발생하는 겁니까? 방산 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예.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육해공 방산 기술을 가진 나라가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 잘 모르실 건데 방위 산업이라서 엄청난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력도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 갖춘 나라가 몇 개 나라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육해군 다 말한 겁니다. 보통은 육군이라든가 뭐 해군이라든가 공군 뭐 이 정도 수준 따로따로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육군과 해군과 공군 방산 기술력을 다 갖춘 그런 나라는 5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납기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거 만들다 보면은 뭐 원래 1월 달에 납품하기로 했다면 내년 1월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 기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월 달에 납품하기 면 그 전년도 11월, 12월에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납기일을 잘 지킵니다. 납기일 잘 지킨다는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그냥 좋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육해군 방산 기술력 갖춘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군사 장비는요. 이건 굉장히 보안상 기밀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적대적 국가가 생산한 물품 우리가 사서 수입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진영이 훨씬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많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서 고작 5개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육해공 다 이제 방산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 방금 이제 폴란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폴란드의 수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220억 달러. 이게 220억 달러면 우리 네. 돈으로 계산해야지 이 느낌 옵니다. 약 3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5% 정도가 이 폴란드의 방산 수출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그 이제 보통 이제 원전과 비교하면 되는데 원전이 한 국가가 단건으로 수출해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은 원전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전 하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방산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방산이 굉장히 큰 아주 효자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폴란드에 수입했던 게 K2 블랙팬서 전차고요. K9 자주포 명품 자주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그다음에 K239 천무 다연발 로켓이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에다 수출했었고요. 지금 이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명품 K9 아까 K9 자주포 말씀했는데 그거 지금 수출됐고요. 그다음에 영국과도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기술력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구축함 말씀드리면 HD 현대 이제 중공업에서 이지스함을 구축을 했는데요. 예. 이지스함이 굉장히 고성능 구축함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납기를 맞춰서 생산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줄을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이지스함 구축함 만드는 한국의 이제 해군 함정 만드는 기술력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에 조선소 거제 조선소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우리는 필요한 게 한국의 구축함 건조 기술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에서도 구축함 만든 기술인데 하나오션은 좀 더 한 발 나갔습니다. 한 발 나가가지고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구축함을 생산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일자리 그렇죠. 만들어주고 하니까 예. 자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의 기술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방위 산업비가 있냐면 1년에 한 20조 원 규모로 해가지고 함정 이제 유지 보수 정비를 하겠다고 1년에 20조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유지 보수 이제 정비 이게 생산과 다르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납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큰 배기 때문에 그 큰 배를 한 30년 수명이 40 넘어간 배가 많은데 그걸 한국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요 완전히 새 배가 됩니다. 새로운 배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동영상도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올 때는 완전 녹슨 고철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완전히 탈바꿈해서 완전 새로운 배가 되어서 나갑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정비하는 재정비라든가 또는 보수해주는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조 원이나 하는 이런 큰 시장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방산 기술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나토에 참여를 해서 회원국들에게 우리의 방산 기술력을 보여주고 세일즈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방산 문제뿐만 아니라 방산 무기와 관련돼 있거나 뭐 무기 외에도 이제 직접적으로는 여러 기술 관련된 안보 기술과 관련된 문제는 유럽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AI 관련된 기술부터 포함해서요. 그런데 원전 에너지 문제도 있잖아요.
네. 원전 에너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원전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동유럽 국가들과도 많이 사실은 이제 원전 문제에 관한 지금 협약이라든가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대통령이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 세일즈를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나토에 참여할 때마다 원전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과실하면서 실제로 폴란드하고 이제 체코랑 원전 2기를 수출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무려 24조 원입니다. 2기에 24조 원 수출을 했습니다. 프랑스 EDF랑 굉장히 치열한 정보전, 기술전을 펼쳐가지고 결국 우리가 따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우리가 더 수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약간 이상한 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했던 당론이 뭐였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원전의 입장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약간 탈원전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도 같이 간다. 이런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원전 기술력을 이제 기술력과 유지 보수를 한국에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유럽 국가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 거. 이거는 굉장히 또 과거의 탈원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그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손에 지난번에 루마니아에 가지고 원전 이제 부지에 있는 트리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시설을 만드는데 그거 3천억 계약을 또 체결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전 해체라든가 원전 오염된 부지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이런 기술도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주도 좋고 해체뿐만 아니라 원전 지상 부지의 정상화 보고시키는 거 이 기술력 같이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거의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럽에 와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 놓친 거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모듈 원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원전 대체되는 이제 에너지원인데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이것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체코라든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소형 모듈 원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이번 나토에 가셨으면 이것도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것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아마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민들레님과 HS님이 원전 문제하고 태양광 관련된 의견을 주셨네요. 포빈님도 체코 원전도 민주당에서 비판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토 휴원국 간에 지금 합의된 사항이 알려졌어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5%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뭐 우리한테도 또 아시아 국가들한테도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라.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이 약 5% 수준으로 다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정상회의 앞두고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의 이 국방비 지출 합의 이게 사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우리한테는 이제 미래 먹거리 이제 큰 아주 노다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방위비 인상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면서 각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자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하지만 유럽 전체를 다 커버하기 버겁다. 그래서 너네도 자력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도 부담 지르기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방위 산업으로 사실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이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5개 국가 있지 않습니까? 육해, 공군, 방위 산업을 전부 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5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인데 사실 이 5개 국가는요. 이 방위 산업 그 GDP를 5%로 올린 기존에 2%였거든요. 5%로 올린다 하면 무슨 이익이 생기냐? 이 방위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단순히 철을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과 연구, 그 다음에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생된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그것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게 AI가 대체하고 있고 빅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대에서 정통적인 최첨단 무기로 바꾸는 전통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바꾸는 이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방위 산업 경제 붐을 일으키면 많은 이제 경제 활성화 경제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원전 수출도 있지만 방위 산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목적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돼 가지고 국가 예산을 늘려라. GDP를 5% GDP 중에서 5%로 늘려라. 그런 이제 의견을 이번에 나토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로템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보통 지하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라든가 기차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회사가 숨어 있는 기술력이 뭐냐면 바로 방산인데 탱크라든가 전차를 여기서 만들어요. 근데 현대 로템에서 만든 K9 전차가 한 대 얼마인지 아세요?
한 90억 합니다. 90억 한 대에 예. 한 대에 90억인데 현대 로템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바이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샘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샘플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대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실제 이제 만들면 이렇다. 그리고 기동을 하게 되면 이렇다. 움직이면 이렇다. 뭐 포를 쏘면 정확도 이렇다 등등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카탈로그로만 설명을 한대요. 너무 한 대 샘플 만드는데 9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 드는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탈로그로만 설명하는데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카탈로그로 보여주면서 세일하지 않습니까? 못 믿어요. 아니 이 카탈로그대로 제품이 나올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해외 바이어들은요 한국을 믿는 거예요. 한국은 신뢰도와 기술, 그 특유의 성실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카탈로그를 보고 그대로 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탱크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가진 나라가 3개, 5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방위비, 군사비 GDP 대비 3.5%로 수준을 올린 것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노다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노다지는 사실은 노다지가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행동이 뒤따라야죠. 그럼요. 예. 네. 저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 주요 한 32개국 그중에 이제 스페인은 좀 제외됐다고 알려졌는데 주요 대다수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을 올리면 당연히 방산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 안보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쓰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무기라든가 기술 안보에 앞서 있는 국가들에게 오겠죠. 우리는 이제 조선 산업이나부터 시작해서 이 무기 산업, 뭐 한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 안보에 원전 에너지까지 포함된다면 뭐 직접 군사비도 있고 간접 안보 관련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국방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우리의 과제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이 확대된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시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토 정상회의조차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